92%였습니다. 전쟁 중인 이란, 전후 재건 협력국을 묻는 긴급 여론조사.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답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한국 92%.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숫자의 뿌리가 50년 전 이란 사막 건설 현장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었죠.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것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임스 홀로웨이입니다. BBC 다큐멘터리 팀의 수석 PD로 분쟁 지역 현장 다큐멘터리를 25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꺼낼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고도 런던 편집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어디서 잘라야 할지, 어떤 나레이션을 써야 할지, 무엇을 먼저 보여줘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죠. 25년 동안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6년 3월, 저는 이란 현장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이스파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시작된 지 열흘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파한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00km쯤 떨어진 도시인데 한때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공업 도시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즐비한 문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과 가까워서 전쟁 초반부터 공습이 집중된 곳이기도 했죠. 촬영 감독 다니엘과 저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소형 장비만 챙겨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공항은 이미 2월 말부터 민간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고 우리는 터키 동부를 경유해 육로로 국경을 넘어온 참이었습니다. 동행하던 프랑스 팀은 사흘 전에 철수했고 일본 팀도 국경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BBC 본사에서도 철수 권고가 내려왔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틀만 더 그 말을 반복하면서 이스파한 시내로 들어서면서 처음 느낀 건 냄새였습니다. 도시 전체에 연기와 먼지와 무언가 탄 냄새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다시피 했고 간간히 눈에 띄는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멈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스파한의 상징인 이맘 광장 주변 역사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달랐습니다. 상점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신호등은 꺼진 채 대롱거렸고 어느 약국 유리문에는 손으로 쓴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통역이 읽어줬습니다. 수입 의약품 재고 없음. 저는 그 안내문을 렌즈에 담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포탄보다 이런 종이 한 장으로 먼저 온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이스파한 서쪽 변두리의 예팡직 공장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지역 구호 단체가 임시 대피소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50명 남짓한 사람들이 담요를 깔고 앉거나 누워 있었습니다. 이동 수단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노인이 많았고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어머니도 보였습니다. 저는 통역과 함께 대피소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를 피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분쟁 지역 취재를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처지가 기록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때 대피소 한 구석에 등을 벽에 기대고 홀로 앉아 있는 노인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 넘은 나이로 보였고 오른쪽 손등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눈이 탁하면서도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이 언제부터 끊겼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국제사회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정해진 질문들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물은 사흘째 끊겼다고, 아들 가족은 시라즈로 내려갔다고, 국제사회에 할 말은 없다고.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한번 울렸습니다. 대피소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움츠렸습니다. 노인만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했어. 저는 통역을 돌아봤습니다. 통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다고. 이스파한 외곽 대피소에서 폭발음이 울리는 한복판에서 이란 이라크 전쟁을 겪은 세대의 노인이 한국을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들었지만 어떤 단어부터 적어야 할지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한마디가 어디에서 온 말인지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날 밤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본사에 보낼 현황 보고를 써야 했지만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노인의 그 한마디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했어. 전쟁을 25년간 취재하면서 저는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리비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꺼내드는 이름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원망이든 기대든 두려움이든 그 세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습니다. 어느 분쟁 지역에서도 저는 다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파한 대피소의 그 노인은 달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드라마, 6.25 전쟁을 겪은 뒤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는 것 정도. 그 나라가 전쟁 한복판에서 한 노인의 입을 통해 나올 만큼의 무게를 가진 나라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검색창에 한국-이란 관계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실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진출 과정에서 2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란 내 건설 시장에 진출했고 1977년 테헤란 시장의 방안을 계기로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명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다시 읽었습니다. 테헤란로, 서울 한복판에 이란 수도의 이름이 붙은 거리가 있다는 것. 서울로, 테헤란 한복판에 한국 수도의 이름이 붙은 거리가 있다는 것.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도 나라가 서로의 수도 이름을 자기 도시 거리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것도 거의 50년 전에.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실을 가슴속에서 굴렸습니다. 외교적 의뢰라고 치부하기엔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자기 도시 거리에 다른 나라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이름을 매일 부르겠다는 뜻 아닙니까? 출근길에, 퇴근길에, 장을 보러 나오는 길에 그 이름을 읽겠다는 것. 그게 단순한 행정 결정이었을 리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맥주를 2캔 들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자 아직도 기사 쓰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찾고 있어. 다니엘이 제 옆에 앉더니 화면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전쟁 취재 왔다가 한국 공부하는 BBC PD. 이거 다큐 주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농담이었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만들려던 다큐멘터리는 미국이란 전쟁의 현장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공습의 규모, 이란 민간인들의 피해, 국제사회의 반응. 이미 수십 편 만들어진 종류의 다큐였습니다. 그런데 대피소 노인의 그 한마디는 제가 준비해온 질문지 어디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맥주캔을 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스파한의 밤하늘에 간헐적으로 불빛이 번졌습니다. 폭격인지 방공망 가동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 그 노인이 담요를 덮고 누워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인이 왜 하필 한국을 말했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온 생각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인지 저는 그때까지 군사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면 경제력, 수십억 달러의 제재, 항공모함 세척, 정밀유도탄. 그것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파한 대피소의 노인은 그 어떤 강대국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밤에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품었습니다. 군함도 없고 핵도 없고 수백억 달러의 투자도 없는데 전쟁 한복판의 대피소 노인이 떠올리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스파한 시내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전황 취재를 해야 했지만 제 발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노점상 자리를 지키는 노인, 물통을 이고 걷는 중년 여성, 담벼락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는 젊은이들. 전쟁 중인 도시의 일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들. 시내 중심부를 지나다가 작은 전자제품 골목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입 가전으로 빼곡했을 곳인데 지금은 중고품과 수리 부품을 파는 가게 몇 곳만 셔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골목을 카메라에 담으며 걷다가 한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상인이 가게 앞에 낡은 텔레비전 한 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뒷면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역에게 물었더니 한국 브랜드가 맞다고 했습니다. 제조 연도를 확인하니 1997년이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상인에게 다가가 통역을 통해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작동하느냐고. 상인은 대답 대신 콘센트를 꽂았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고 색이 약간 바랬지만 멀쩡하게 영상이 나왔습니다. 상인이 손바닥으로 텔레비전 옆면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30년 됐어요. 일본 것은 20년이면 망가지고 중국 것은 5년도 못 가는데 이건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가게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선반 위에 한국산 라디오 2대, 소형 선풍기 하나, 카세트 플레이어 한 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부 2000년대 초반 제품이었는데 하나같이 작동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상인은 이것들을 수리해서 되파는 것이 지금 자기 주 수입원이라고 했습니다. 새 물건은 제재로 수입이 막혔고 중국산은 금방 고장나니 오래된 한국산 중고품이 오히려 더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 30년 된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이 튼튼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의 어느 공장에서 이름 모를 노동자가 조립한 물건이 전쟁 중인 이스파한의 골목에서 아직 화면을 밝히고 있다는 것. 그 시간의 무게가 묘하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 쪽으로 걷다가 작은 카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문을 여는 카페가 몇 곳 있었는데 대부분 젊은이들의 토론 장소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쪽 테이블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 67명이 둘러앉아 노트북 화면을 가운데 두고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그들의 말을 조용히 옮겨줬습니다. 제가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중동 진출이 외화 획득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시 기술 투자와 산업 고도화로 연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노트북 화면에 한국의 연도별 수출 품목 변화를 띄워놓고 설명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가발이랑 신발을 수출했대요. 가발이요. 근데 20년 만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50년째 석유만 팔고 있는데 다른 청년이 받아쳤습니다. 교육이 핵심이에요. 전쟁 직후에 학교부터 지었대요. 우리는 전쟁 직후에 뭘 지었죠? 카페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 청년들을 바라봤습니다. 폭격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도시에서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젊은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피소 노인의 그 한마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주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본사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채로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 레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인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이스파한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구호 전문가가 한 명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이 철수한 이 도시에 전쟁이 한창인 이곳에 한국 사람이 남아 있다고요. 레자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린 뒤 상대가 받았고 유창한 페르시아어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고 상대방은 잠깐 침묵하더니 부드러운 영어로 답했습니다. 아, BBC 분이시군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스파한 남부의 임시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한 저와 달리 준혁 씨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키가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체형이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손등에는 소독약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악수를 할 때의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제 질문에 준혁 씨는 병원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말의 무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국제 구호 단체 소속으로 이스파한에 남은 몇 안 되는 외국인 구호 인력 중 하나였습니다. 병원의 의약품 분배를 관리하고 있었고 대피소 2곳의 식수 공급 체계를 직접 설계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과 페르시아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이 도시에 온 지 꽤 됐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따라다니며 반나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의약품 재고를 확인하고 구호 물자 배송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조용했습니다. 과시하는 것이 없었고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묵묵하게. 병원 복도에서 나이 든 의사 한 명이 준혁 씨에게 다가와 뭔가를 말했고 준혁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약품 창고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것도 기업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제재로 조이고 중국은 장비를 빼갔고 러시아는 자기 전쟁에 묶여있는 이 도시에서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준혁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때 외국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그걸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대피소 노인의 말보다 카페 청년들의 분석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강대국들은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떠났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 국제관계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익이 없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받은 것을 갚겠다는 거의 세대를 넘어가는 기억 하나를 이유로. 숙소로 돌아온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대피소 노인, 전자제품 골목의 상인, 카페의 청년들, 그리고 준혁 씨. 전부 다른 맥락에서 전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저는 이것이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이 도시에 어떻게 뿌리내리게 됐는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날 밤 레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스파한에서 한국과 관련된 오래된 흔적을 찾고 싶다고. 레자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데려갈 곳이 있어요. 레자가 데려간 곳은 이스파한 외곽, 자얀데로드 강변 쪽으로 이어지는 낡은 산업도로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폐허나 다름없는 공장지대였는데 1970년대에는 이 일대가 이란의 대표적인 건설 붐 지역이었다고 레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리자 강바람에 먼지가 날렸습니다. 레자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콘크리트 외벽이 갈라지고 군데군데 이끼가 낀 낡은 창고였습니다. 외벽 한쪽 모서리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어 아래로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지워졌지만 분명히 한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카메라를 바짝 들이댔고 저는 통역을 통해 레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고. 레자가 말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한국 건설사가 이 일대 도로 공사와 용수로 건설에 참여했어요. 이 창고가 당시 한국 인부들의 현장 사무소로 쓰였던 곳이에요.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진출 과정에서 2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란 내 건설 시장에 진출했다는 사실은 전날 밤 검색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아니라 이 낡은 콘크리트, 벽면의 한글 흔적으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한국 노동자들은 산업전사, 외화획득의 천병으로 불리며 파견됐고 그 땀이 이렇게 벽에 새겨진 채 50년을 버텨온 겁니다. 레자가 아버지 이야기를 더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대요. 사막 지역 공사장에서 한낮 더위가 극심할 때 이란 노동자들은 오후 2시면 그늘을 찾아 쉬었는데 한국 노동자들은 안 쉬었다고 했어요.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아버지가 그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펜이 멈칫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사막 한가운데 섭씨 50도의 열기 속에서 삽을 놓지 않은 이유가 한 달치 월급이 아니라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레자의 아버지에게 각인됐고 아들에게 전해졌고 지금 이 전쟁 한복판에서 제 노트에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저는 흔들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다니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처음으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임스,
우리 원래 전황 다큐 찍으러 온 거잖아. 본사 승인 없이 주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다니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BBC 본사에서 승인한 프로젝트는 미국이란 전쟁의 현장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파고 있는 것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50년 전 한국 노동자들의 흔적, 전쟁 속 시민들의 기억,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것이 과연 BBC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을까? 시청자들이 볼까? 편집국장이 납득할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스파한의 하늘 남쪽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대피소 노인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눈이 탁하면서도 그 안에 단단한 것이 남아있던 그 얼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이 났습니다. 25년 동안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포탄 소리에는 익숙해졌는데 이상하게 이 이야기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면 반대로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영영 놓쳐버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준혁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준혁 씨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내일 저녁 병원 일 끝나고 시간 낼 수 있다고.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제임스 씨, 이 이야기 꼭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주제 바꾼다. 본사엔 내가 얘기할게. 다니엘이 한숨을 쉬더니 카메라 배터리를 꺼내 충전기에 꽂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 노인 만나고 나서 눈빛이 달라졌거든. 그날 밤 저는 본사 편집국장에게 긴 메일을 썼습니다. 전황 다큐 대신 다른 것을 만들고 싶다고. 전쟁 속에서 강대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이것이 왜 단순한 문화적 선호를 넘어서는 현상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동안 답장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스파한의 새벽은 포성이 울리는 날에도 기도로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편집국장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계속 취재해. 편집국장의 답장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이스파한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황 취재 기자가 아니라 50년 전 이 도시에 새겨진 흔적을 찾는 사람으로. 레자가 오전 중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국 건설 현장 당시를 직접 기억하는 사람을 한 명 찾았다고. 이스파한 남부 골목 깊숙이 들어가면 나오는 낡은 주택가에 78살 된 노인이 살고 있는데 젊은 시절 한국 건설사 현장에서 보조 인력으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챙겨 레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모르타자였습니다. 작은 마당이 딸린 흙벽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찾아갔을 때 마당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방문 이유를 설명하자 모르타자 노인은 잠깐 우리를 훑어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레자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한국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노인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1975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모르타자는 이스파한 외곽 용수로 공사 현장에 막노동자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수주한 현장이었는데 이란 인부와 한국 인부가 뒤섞여 일하는 구조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불편했죠.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걔네가 먼저 다가왔거든요. 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났을 때 한국 인부 한 명이 점심 도시락을 반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내밀었다고. 모르타자는 처음에 손을 저었는데 그 한국인이 계속 내밀면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일한 사람처럼 웃었대요. 넉살 좋게. 그래서 받았죠.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김이라고 했어요. 성만 알았죠. 우리도 성으로 부르니까. 1970년대 한국의 중동 파견 노동자들은 산업전사, 외화획득의 천병으로 불리며 국가적 기대를 짊어지고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그 무수한 김씨 가운데 한 사람이 50년이 지난 지금 이스파한의 한 노인의 기억 속에 도시락 절반을 내미는 손으로 살아있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모르타자 노인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한국 인부들은 새벽 4시면 이미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란 인부들이 도착하면 이미 한바탕 일을 끝낸 뒤였고 점심 뒤에도 쉬지 않았다고.
그러면서도 일한 인부들을 아래로 보는 태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자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유럽 기술자들 있잖아요. 현장 감독들. 걔네는 뭔가를 지시할 때 사람을 안 봐요. 허공을 보고 말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눈을 봤어요. 그거 하나가 달랐어요.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봤어요. 그 하나가 달랐어요. 수백억 달러의 투자도, 군사협력도, 외교 성명도 아닌 눈을 마주쳤다는 것. 그것이 50년을 건너 이 노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레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파한에만 몇 명 더 있어요. 당시 현장에서 일했거나 아버지한테 들은 사람들.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임스, 이거 다큐 한 편이 아니라 시리즈감이야. 저는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일단 한 편부터 마저 찾자. 그런데 그날 저녁 상황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파한 북부에서 대규모 공습이 예고됐다는 첩보가 들어왔다고 즉각 철수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쪽에서 헬기 2대가 낮게 지나갔습니다. 철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남아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가? 그날 밤 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았습니다. 본사에 이틀만 더 있겠다고 했고 본사는 못 이기는 척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혁 씨가 시간을 냈습니다. 병원 업무가 잠깐 뜸한 틈을 타 우리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파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북쪽 하늘에 옅은 연기가 실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그 연기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삼성이냐, 현대냐 묻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달랐습니다. 반응이 완전히. 어떻게 달랐냐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그냥 아는 사람 이름 들은 것처럼. 처음 보는 저한테 손을 잡고 한참 놓지 않는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어준 수로가 아직 있다고. 50년이 넘었는데 아직 물이 흐른다고. 준혁 씨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홀로웨이 씨, 저는 구호 활동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제가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고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다시 왔다고. 돌아왔다. 저는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 그건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라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와서 함께 일하고 간 나라가 다시 사람을 보내왔다는 뜻. 한 개인의 도착이 한 국가의 귀환으로 읽히는 것. 저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왜 여기 남아있는 겁니까? 다른 외국인 구호 인력들도 많이 빠졌다고 들었는데. 준혁 씨가 잠깐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17살이었어요. 낙동강 전선 인근 마을에 계셨는데 미군 의무대에서 부상자들 나르는 일을 하셨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다고.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준혁 씨가 난간을 손바닥으로 짚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비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 꼭 같은 나라한테 갚을 필요는 없지만 어딘가에는 갚아야 한다는 감각. 그래서 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 있다고.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25년 동안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왜 거기 있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기자들에게, 구호 활동가들에게, 의사들에게. 대부분의 답은 사명감이었거나 직업이었거나 또는 어떤 이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답은 달랐습니다. B. 세대를 넘어 전해진 감각. 옥상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스파한에 한국과 관련된 흔적이 또 있습니까? 준혁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얀데로드 강 동쪽으로 가면 작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다리라고 불리는 곳인데 1970년대에 한국 건설사가 지은 거예요. 지금도 멀쩡하게 서 있고 매일 차가 지나다녀요. 공식 이름은 따로 있는데 아무도 그 이름으로 안 부르고 한국 다리라고만 하죠. 저는 다니엘을 돌아봤습니다. 다니엘이 이미 카메라를 집어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자얀데로드 강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레자가 운전을 했고 준혁 씨가 동행해 줬습니다. 강변을 따라 한동안 달리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강 위로 낮고 단단한 콘크리트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폭이 넓지는 않았지만 구조가 탄탄했고 노면 상태도 깔끔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지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다리 위로 작은 트럭 한 대가 지나갔고 자전거를 탄 청년도 건넜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도시에서 사람들이 매일 건너는 다리. 저는 다리 아래로 내려가 교각을 손으로 짚어봤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이 오래됐지만 균열이 없었습니다. 이끼가 낀 곳도 있었지만 구조 자체는 단단했습니다. 레자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스파한 시내에 3년 전에 지은 교량이 있어요. 중국 건설사가 시공했는데 벌써 교각에 금이 갔어요. 보수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전쟁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있고 3년과 50년. 저는 그 대비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떠날 곳이니까 대충 짓는 것과 여기서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 쓸 거니까 제대로 짓는 것의 차이. 그 차이가 50년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와 3년 만에 금간 교각으로 갈렸습니다. 다리 인근 마을에서 70대 노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레자가 사전에 연락을 해둔 분이었는데 당시 공사 현장 인근 식당을 운영하며 한국 인부들에게 음식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우리를 마당으로 데려가 낡은 나무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 사람들 밥을 정말 잘 먹었어요. 우리 음식을 처음에는 낯설어하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손가락으로 그릇을 가리키면서 그게 우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노인이 잠깐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공사 끝나고 한국 인부 5명이 우리 마을 공터에서 일한 젊은이들이랑 축구를 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공 하나 들고 나타나서 같이 하자고. 그날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같이 뛰었는데 끝나고 나서 악수하면서 서로 웃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공 하나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뛰는 장면. 계약서도 외교 의뢰도 수억 달러의 협약서도 아닌 축구공 하나. 그것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50년이 지나도록. 오후에는 이스파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전쟁통에도 일부 강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경제학과 건물 세미나실에서 학생 30여 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가로축의 연도, 세로축의 1인당 국민소득. 두 개의 선이 1960년대 초반에 거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 1980년대를 지나면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가파르게 올라갔고 하나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멈췄습니다. 이란과 한국이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옮겨졌습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 산업화 모델이 자원 보유국에도 적용 가능한가? 석유 수입 의존 구조를 벗어나려면 한국이 걸었던 경로 중 어떤 부분을 참조해야 하는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에서 간헐적으로 포성이 들렸고 경제는 제재로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실에서는 한국의 발전 경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학생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22살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을 공부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은 증거니까요. 전쟁으로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단어를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증거. 이 사람들에게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말이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다큐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50년을 건너온 기억이 어떻게 한 도시의 희망이 됐는지에 관한. 취재 엿새째 되던 날 아침, 레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파한 시내에서 자연 발생적인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빵 배급이 이틀째 끊기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곧장 나갔습니다. 나크시의 자항 광장 인근 대로가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만 명은 됐습니다. 제가 25년 취재 경력 동안 본 시위 중에서도 손에 꼽을 규모였고
무엇보다 이 규모가 조직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됐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분노와 공포와 절망이 하나의 파도가 되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구호는 다양했습니다. 전쟁 종식을 외치는 목소리, 제재를 비판하는 목소리, 식량을 달라는 목소리. 저는 군중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한가운데를 지나던 순간 귀에 익은 발음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믿기지 않아서 통역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통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처럼 나라를 다시 세우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군중 속에서 그 문장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쓰인 피켓 위에 한글이 병기된 것도 보였습니다. 통역이 읽어줬습니다. 새마을 운동. 저는 카메라를 들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반대도 정권 비판도 아닌 국가 재건을 요구하는 시위. 그리고 그 재건의 모델로 호명되는 나라가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구호를 외치던 청년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25살쯤 됐을까요? 숨을 헐떡이면서 답했습니다. 한국은 증거잖아요. 우리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전쟁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저렇게 됐잖아요.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전쟁과 제재와 식량 부족 사이에서 이 청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빠져나온 뒤 저는 곧장 이스파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모여 한국 산업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있다고. 강당 문을 열었을 때 100명 남짓한 학생들이 프로젝터 화면을 숨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음성에 페르시아어 자막이 달린 영상이었습니다. 흑백 화면으로 시작된 다큐멘터리는 전쟁 직후 서울의 풍경을 보여줬습니다. 잿더미가 된 거리, 줄 선 아이들, 판자촌, 그리고 그 위에서 시작되는 변화들. 새마을 운동으로 새 지붕이 올라가는 시골 마을, 포장되는 농로, 들어서는 공장들. 1960년대의 가발 공장에서 1970년대의 조선소로, 1980년대의 반도체 라인으로 1990년대의 자동차 수출선으로 저도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5초, 10초. 그리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발언 수준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이 자원 빈국 모델이라면 자원 부국인이라는 어떤 변형이 필요한가?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정부 주도인가? 시민 참여인가? 한국이 전쟁 직후 교육 투자 비율을 어떻게 유지했는가? 토론이 한창일 때 강당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21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는데 히잡 아래로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자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동맹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 최고 선진국 중 하나잖아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문화까지.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제히 손뼉을 쳤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학생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담으면서 렌즈가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는 장면.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강당을 나오면서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하자 준혁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에 적었습니다.
미드포인트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이 다시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8회째 되던 날, 이 습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전날 밤 시내 북부에 공습이 있었고 수도관 일부가 파열되면서 도시 중심부의 수돗물 공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준혁 씨가 운영하던 대피소 2곳의 식수 공급도 함께 끊겼습니다. 그는 새벽 2시부터 대체 급수 경로를 찾아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준혁 씨를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그의 얼굴은 이틀 만에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 그림자가 더 짙어졌고 말투도 평소보다 짧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창고 재고를 점검하는 사이사이에 그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다른 외국 구호팀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절반은 철수했고 남은 팀도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준혁 씨 팀은요.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영웅적인 결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말하는 사람의 어조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스파한 남부의 대형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전쟁 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인데 지금은 10곳 중 7이 셔터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열려있는 가게도 물건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환율이 일주일 사이에 2배 가까이 뛰었고 밀가루 가격이 열흘 만에 3배가 됐다는 말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시장 안쪽을 걷다가 사흘 전에 만났던 전자제품 상인, 그 30년 된 한국산 텔레비전을 파는 사람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번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있잖아요. 이스파한 서쪽 신도시 쪽에 중국 건설사가 지은 고속화도로가 있어요. 2년 됐어요. 벌써 노면이 내려앉아서 차들이 피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50년 전에 놓은 수로는 아직도 물이 흘러요. 매일 농사 짓는 데 쓰이고 있고 2년과 50년.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집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제임스, 미국 국무부에서 이스파한 포함 이란 중부 지역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을 공식 경고했어. 우리 보험사가 계속 거기 있으면 커버 못 해준다고 했고 진짜 이번엔 나와야 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남쪽에 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방 한쪽에서 묵묵히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에 저는 취재 노트를 펼쳐놓고 지난 8회를 돌아봤습니다. 노트 위에 이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 옆에 제가 적어놓은 단어들. 제재, 철수, 봉쇄, 조건부 지원. 하나같이 차갑고 계산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다른 쪽에 한국. 그 옆에 단어들은 달랐습니다. 도시락, 축구공, 수로, 다리, 텔레비전, 남아있다, 돌아왔다. 온도가 다른 단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이란 접근과 한국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이해관계에 기반한 거래였고 다른 하나는 경험의 공유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거래는 이익이 사라지면 끝나지만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이스파한 시민들이 전쟁 속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레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이 방금 속보를 냈다고. 전시 상황에서 정부가 의뢰한 긴급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는 겁니다. 전후 재건을 위해 어떤 나라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받아들고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오류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92%, 중국 3%, 러시아 2%, 미국과 유럽을 합쳐 2%가 채 안 됐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다니엘이 화면을 보더니 잠이 확 달아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실화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아직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50년 동안 쌓여온 것들이 이 숫자 하나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 노인, 골목 상인, 카페 청년들, 강변의 다리, 30년 된 텔레비전, 그리고 여전히 병원을 떠나지 않는 준혁 씨까지.
그 모든 조각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조용했던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걸. 92%. 그 숫자가 세상에 퍼지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스파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레자가 차를 몰면서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고, 진행자의 목소리에는 좀처럼 듣기 힘든 종류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말했다는 것.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저는 취재 거점으로 쓰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전까지 한국 발전 모델을 토론하던 그 청년들이 또 모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노트북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봤어요? 92%. 우리가 고른 거예요. 정부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 그런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준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와달라고.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문자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혁 씨는 복도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단체 측에서 철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전을 이유로 들었는데 실제로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 것 같아요. 한국이 92%라는 숫자가 나오자마자 미국 측 파트너 단체에서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단체 자금 상당 부분이 미국 계열 재단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92%가 기쁜 소식이 되기도 전에 그것이 준혁 씨를 압박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국제 정치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숫자 하나가 나오자마자 그 숫자 때문에 누군가의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떠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마당에서 간호사 2명이 환자를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더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병원을 나와 시내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논평을 거부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란의 내부 여론에 대해 논평할 사안이 아니라는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 짧음 속에 불편함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중동 질서를 주도해온 나라가 이란 시민 9명 중 9명의 선택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겁니다. 오후에 본사에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집국장이 아니라 법무팀이었습니다. 이란 체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BBC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오전까지 철수하지 않으면 취재팀의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다니엘이 제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나는 가야 할 것 같아. 애들이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말을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숙소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한쪽에는 철수해야 할 이유가 쌓여 있었습니다. 보험, 본사 지시, 추가 공습 경고, 다니엘의 귀국. 다른 쪽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떠날지 남을지. 92%가 만들어진 50년의 기원. 이스파한 강변에 그 다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한복판의 대피소에서 한국처럼 하지 못했어. 라고 중얼거린 노인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의 끝을 아직 듣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준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 남기로 했어요. 홀로웨이 씨는요? 저는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하루만 더 있겠습니다. 다니엘이 새벽 5시에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잘 마무리해. 이거 진짜 좋은 다큐야. 문이 닫히고 나서 숙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스파한의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남쪽 지평선에서 간헐적으로 불빛이 번졌습니다. 전쟁은 새벽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을 아무 취재도 하지 않고 숙소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현장에 나가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카메라를 가방에 넣어둔 채 노트만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대피소 노인의 말, 전자제품 골목 상인의 30년 된 텔레비전, 강변 다리 옆 마을 노인의 축구공 이야기, 카페 청년들의 토론, 대학 강당의 박수, 92%라는 숫자, 그리고 새벽 2시에 날아온 준혁 씨의 문자. 읽으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따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 시작이 어디인지 저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기록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한국 건설업체들이 중동 국가들의 시장에 진출해 수많은 공사를 수주하고 완수했다는 기록들. 1973년부터 본격화된 중동 인력 진출은 급격히 확대돼 1980년대에는 해외 진출 인력의 80% 이상이 중동 파견 인력이었다는 통계. 2만여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이란 내 건설 시장에 진출했고 1977년 테헤란 시장의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명명됐다는 사실. 저는 테헤란로라는 단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19년 저는 한국 기술산업 취재로 서울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강남 쪽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택시에서 내리다가 거리 표지판을 봤습니다. 테헤란로. 저는 그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란 수도 이름이 서울 한복판 거리에 붙어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파한에서 그 기억이 되살아난 겁니다. 저는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헤란로 이야기를 꺼냈더니 준혁 씨는 잠깐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1977년에 테헤란 시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양국 경제협력을 기념해서 서울 도심 한 도로에 테헤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테헤란에도 서울로라는 거리가 생겼어요. 두 나라가 동시에 서로의 수도 이름을 자기 도시 거리에 새긴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977년, 거의 50년 전 두 나라가 서로의 이름을 거리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의례 이상의 행위였습니다. 매일 그 거리를 걷고 매일 그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 일상 속에 상대방을 드리겠다는 것.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경제가 무너졌고 강대국들은 떠났습니다. 그 모든 격변 속에서 서울의 테헤란로는 지워지지 않았고 이스파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숙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취재 노트를 덮고 카메라도 내려놓고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힘이 영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끌고 돈이 많은 나라가 없는 나라를 끌어당기고 목소리 큰 나라가 조용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가 취재해 온 세상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파한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봤습니다. 군함도 없고 제재도 없고 수백억 달러의 투자도 없는데 한 나라의 시민 9 중 9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힘. 그 힘의 원천이 50년 전 사막에서 나눈 도시락이었고 말이 안 통해도 같이 찬 축구공이었고 눈을 마주치며 건넨 악수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 다큐멘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기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은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흘린 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밤이 됐을 때 저는 다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내일 아침 마지막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자얀데로드 강변으로 혼자 나갔습니다. 카메라 하나만 들고 강물이 이른 아침 빛을 받아 낮게 반짝였습니다. 한국 다리 위로 새벽 일찍 출근하는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쟁이 없는 것처럼 다리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콘크리트가 차가웠습니다. 이 다리를 놓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1975년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강변에서 철근을 나르던 그 사람들.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낮 더위에도 삽을 놓지 않았던 그 사람들. 자기가 짓는 것이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50년 뒤 전쟁 중인 도시에서 매일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레자가 차를 몰고 나타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조수석에 처음 보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70살쯤 됐을까요?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이 맑은 노인이었습니다.
레자가 소개했습니다. 당시 용수로 공사 현장에서 한국 건설사와 함께 일했던 이란 측 현장 감독이셨다고. 지금 이스파한 외곽에 사시는데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다고. 노인의 이름은 호세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호세인 노인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강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강물 속에 기억이 흐르고 있다는 것처럼. 1975년이었어요. 저는 29살이었고 그 사람들은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22살, 23살짜리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손등에 주름을 내려다보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통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지시를 전달했고 오해도 많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가 페르시아어 단어를 수첩에 적어 다니더라고요. 매일 5단어씩. 아침에 출근하면 어제 배운 단어로 인사를 했어요. 발음이 우스웠는데 그게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이 먼 나라에 와서 우리말을 배우려 한다는 것이. 호세인 노인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은 수로가 아직 있어요. 우리 마을 서쪽에 20년 전에 한번 보수했는데 구조 자체는 처음 그대로예요. 매년 봄에 눈 녹은 물이 그 수로를 타고 내려와 밭에 들어가요. 50년째.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렌즈에 담으면서 이 장면이 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려한 여론조사 숫자도 대학 강당의 박수도 아닌 강변 벤치에 앉은 70살 노인의 이 말. 50년째. 오후에 준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저는 호세인 노인과 나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준혁 씨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보고 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한 건지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습니다. 단체 측 압박은 어떻게 됐냐고. 준혁 씨가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아직 아프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화려한 92%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직 아프거든요. 라고 말하며 병원 복도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런던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5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병원 복도에서 끝나는 이야기. 편집국장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제임스, 언제 나올 수 있어? 내일 떠납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기 전에 카메라를 들고 숙소를 나섰습니다. 이스파한의 새벽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어딘가에서 새벽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포성이 울리는 날에도, 수돗물이 끊긴 날에도 이 도시의 새벽은 기도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열하루 만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대피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 이스파한 외곽의 예팡직 공장 건물. 이른 새벽이었지만 대피소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담요를 두른 채 옹기종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아이에게 물을 먹이는 어머니,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노인들. 처음 만났던 그 노인이 보였습니다. 화상 흉터가 있던 오른손의 노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통역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통역이 옮겨줬습니다. 기자 양반, 다 찍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전해줘요. 우리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피소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혁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를 찾았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셋이 준혁 씨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준혁 씨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고, 나이 든 의사 한 명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없어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준혁 씨의 눈이 붉어져 있었고 젊은 간호사의 볼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기록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열하루 만에 만들어진 신뢰.
5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도시락을 나누고 축구공을 차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복도 끝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가오더니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홀로웨이 씨, 이 이야기 꼭 써주세요. 영국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받은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갚으러 왔을 뿐이에요. 그 순환이 50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스파한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탄 자국이 남은 건물들, 셔터를 내린 상점들, 군용 트럭이 오가는 대로. 그런데 그 풍경 사이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얀데로드 강변의 그 다리,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건너고 있을 그 다리. 50년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강변에서 철근을 나르던 사람들이 놓은 그 다리. 레자가 차를 몰면서 말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이스파한 구석구석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다고. 그 약속,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편집실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이스파한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대피소 노인의 얼굴, 30년 된 텔레비전의 화면, 강변 다리, 위를 건너는 오토바이, 호세인 노인이 강을 바라보던 눈빛, 대학 강당에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던 여학생,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의 손을 잡은 채 눈이 붉어진 준혁 씨. 수백 시간의 영상 속에서 저는 50년이라는 시간의 결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을 때 편집국장이 시사회 뒤에 편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제임스, 이거 전쟁 다큐가 아니야. 인간에 관한 다큐야. 저는 그 말이 가장 정확한 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뒤 편지들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것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1970년대에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갔던 분들,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떤 분은 아버지가 일한 현장에서 찍은 흑백 사진을 스캔해서 보내줬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카메라를 향해 어색하게 웃는 젊은 남자. 배경에 철골 구조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란에서 일하셨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는지는 몰랐습니다. 다큐를 보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의미를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았다는 것. 50년 전 이란의 사막에서 흘린 땀이 한국 가정의 식탁에서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준혁 씨는 다큐 방영 이후에도 이스파한에 남았습니다. 한 달 뒤에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수도도 복구됐어요. 병원에 의약품도 들어왔어요. 다리는 아직 멀쩡하고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